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분석 중인 서울청 포렌식팀에 잠금 해제 장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 재신청 계획이 없으며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소환 조사도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강요 미수 사건의 당사자 이모전 기자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언급했는데 강요 미수 혐의 영장 발부 논란 자세히 짚어봅니다. 그린벨트 해제 검토가 알려진 뒤 그린벨트 주변 부동산이 보름 새 2억 원 넘게 오르는 등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실시간 검색어 캠페인에 이어 거리로 나와 항의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10명이 다쳤습니다. 인천 수돗물 유충은 정수장에서 발생해 수도관을 타고 흘러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 움직임을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성추행 의혹과 고소사실 유출 의혹, 이 두 가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인데 여기에 필요한 건 박 전 시장의 통화 기록과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박 전 시장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아이폰,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 전화는 현재 경찰이 보관 중인데 아직 잠금을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폰을 풀려면 전문 장비로 몇 개월 공을 들여야 하죠. 그런데 서울청 포렌식 팀에는 이 장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 휴대전화를 대하는 자세에서 가늠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중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발견된 장소 인근엔 관용폰으로 쓰던 신형 아이폰 한 대가 있었습니다.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는 물론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물이지만 경찰이 확보한 지 9일이 다 되도록 밀봉 상태 그대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포렌식팀으로 넘겨졌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성이 뛰어난 아이폰의 특성상 잠금 해제를 위해선 이스라엘 셀레브레이트사 장비가 필요한데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경찰청으로 넘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유족 참관을 거쳐 서울경찰청에서 우선 열리는지 보고 넘길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렌식은 검색 서울청에서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청에 도움을 받고. 하지만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세대에 대한 통화 내역 영장 기각 이후에도 확보된 아이폰의 포렌식 범위를 넓히기 위한 영장도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박 전 시장의 통신 기록도 이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통신 영장 아시는 것처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성추행과 고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풀기 위해 영장을 신청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망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걸 이유로 적었으니 기각이 당연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경찰이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경찰 내부 움직임은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9일이 흘렀지만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임특보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아니라며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임특보는 박 전 시장 피소 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임특보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건강상 이유로 당장은 어렵겠다고 경찰에 전달했다며 조사에 불응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 사망 경위 관련 조사는 휴일에도 계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전담 수사팀은 서울시 관계자를 상대로 첫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관용폰 이외에 개인폰 2대가 있다는 걸 포착했지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절차도 아직 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이 박 전 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세대에 대한 통신 영장 신청 당시 사망 경위 수사 목적만 적시했지만 검찰이 시급성을 감안해 반려하지 않고 직접 보안에 청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권이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보다 박 전 시장의 공로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대응하면서 젊은 여성들의 반감도 커지는 분위기죠. 특히 과거 주요 인사들의 성추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던 문 대통령, 이번에는 침묵을 지키면서 외신들까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세였습니다. 특히 여성의 부정평가가 2%포인트 올랐는데 부정평가 이유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장례 문제가 새로 들어간 것이 눈에 띕니다. 미국 CNN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 3명의 동지의 성추행 피소에 대해서는 침묵해 대중을 분노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여성 인권을 유독 강조해왔지만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성평등 문제만큼은 이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체감을 국민들께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진영 인사들의 성비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유감의 뜻을 반드시 표명하지 않으면 민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분히 조사 결과를 지켜볼 때라고만 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히는데 정부와 여권이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닌 듯 보입니다. 이번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의혹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정무직들, 이른바 6층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은 성추행을 묵인, 방조했거나 심지어 소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시청의 발길을 끊었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들로 떠오른 6층 사람들의 움직임에 맞췄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열흘째. 피해자가 일했던 서울시청 6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박 전 시장 실종 신고 직후 시장실과 비서실 등이 위치한 서울시청 6층은 폐쇄됐습니다.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려주고 대책 회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순영 젠더특보의 방도 6층에 있습니다. 임 특보는 이틀 전 서울시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서울시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대기 발령 조치했죠. 취재 기자가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임 특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임 특보뿐만이 아닙니다. 박 전 시장 실종 직전 마지막으로 독대하고 통화까지 했던 고한석 전 비서실장. 성추행 고소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공관에 갔을 것이란 의심을 받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 모두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거는 이제 경찰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자동 면직 처리된 27명의 정무직들 역시 입을 닫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도 그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 없이 진실을 규명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조사단 구성 실무를 총괄하는 서울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두고도 자격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게 폭로 기자회견을 연기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주셨었는데 여성정책실장님이셨던 것 같고 전화를 못 받았고 문자 주셨는데 그날이 아마 우리 기자회견 오후에 입구에서 제가 이처럼 서울시가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기보다 사건을 덮는 데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단체들은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셀프 조사란 겁니다. 여론에 밀린 서울시가 외부 인사로만 조사단을 꾸리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합동조사단이 어디까지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성추행의 진실이 유명무실한 절차 논쟁에 묻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피해 여성은 2차 가해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모 전 기자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유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법원이 어떤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잠시 후 따져보니 코너에서 관련 논란을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파 수사 논란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 국면까지 치달았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법원이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법원이 취재 목적을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며 사실상 수사팀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형사상 불이익을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이 전 기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이르면 내일 이 전 기자를 상대로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사심의위에서 이 전 기자 측과 수사팀이 재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에서 이 기자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에 대해 새로운 판단이 나올 경우 다시 국면이 뒤집힐 수 있어서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강요미수죄로 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법원의 구속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채널A 기자협회는 언론 자유를 훼손한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비판했고 야당도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서 홍현주 기자입니다. 이모 전 채널A 기자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영장에 청구된 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했다는 겁니다. 또 피해가 실현되지 않은 강요미수 범행은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 법조계 일반 견해라며 영장이 발부된 유사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받고 계신 혐의 관련해서 입장 지적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계와 야당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킨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법원이 법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기각한 후라 더욱 걱정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영장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이제 윤 총장이 수사로 답할 차례라며 법원 판단을 옹호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강요도 아닌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법원이 밝힌 이모 전 채널A 기자 구속 사유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부 이채연 기자와 함께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선 이모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 미수죄가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느냐 이게 논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 기자도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편지에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함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기자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지금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건데 법원은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한 거고요. 근데 이제 강요가 아니라 강요 미수로 구속된 게 이제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실제 강요 미수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강요미수는 강요는 했지만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경우여서 강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5달 새 강요죄를 인정해 구속된 사례는 단 1건인데 이것마저도 성범죄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강요미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보다 더 적을 텐데 오늘 제가 연락해본 법조인 모두가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드물어서도 논란인데 구속 사유를 두고도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법원은 일단 증거인멸을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로 꼽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증거인멸 시도로 본 건 이전 기자가 휴대폰과 노트북을 초기화했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전 기자 변호인 측은 그건 이미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일이었고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도 불가피했다 이렇게 반박했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 역시 검찰이 이전 기자 휴대전화를 채널A로부터 넘겨받았고 이전 기자도 수차례 검찰 조사에 응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법원이 언급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이제 영장을 발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자, 어찌 보면은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법원이 했다. 지금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영장 판사들이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 매우 간명합니다. 혐의 소명을 전제로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있는지를 따져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본안 판단도 아닌 영장 심사에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라는 다소 주관적인 개념을 발부 이유로 꼽았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본안 판단의 사유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문구를 넣음으로써 오히려 더 정치적인 판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법 쪽에선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영장 발부 사유가 정치선 업무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런 구속 이유는 처음 본다며 각자 길이 다른 언론과 검찰 간 무슨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기자를 구속하느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법조인은 아니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검언유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영장 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자, 이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뭔가 유착이 됐다는 거를 약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조사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본인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안 심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단정적으로 표현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이전 기자가 구속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수사가 하나의 변곡점을 맞았는데 한동훈 검사장을 또 소환하면 또 다른 국면이 열리겠군요.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연 기자였습니다. 네, 하루하루 달라지는 부동산 뉴스에 집 걱정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는 게 알려지자 그 주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해제 소식이 나온 뒤 수억 원이 뛴 곳도 있습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 자극만 주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권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그린벨트 근처에 위치한 서초구의 한 아파트. 이달 초 13억 4천만 원에 매매된 84제곱미터형이 최근 15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보름 새 2억 넘게 오른 겁니다. 분위기가 지금 달아오른 거죠. 주변이 되니까 수정이 없다.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 거래되던 세곡동 대로변도 그린벨트 해제 검토가 알려진 이후 1,4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매매 물건이 나왔다가 나중에 날에서 그러면 이 결과를 지켜보겠다. 여기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희 힘들어요. 그린벨트 풀리면 좋죠. 계속 마을 회관에서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게 될 경우에는 개발 기간 단축이라든가 부처 간 협의 같은 게 빨라지기 때문에 개발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되고 개발 대상지로 거론된 군부지 근처도 사정은 마찬가지. 성남 군 골프장 인근 아파트의 경우 이달 초 12억 9,500만 원 하던 매매가가 14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그린벨트 지역의 부동산 열기를 후끈 달구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이러자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속았다는 등의 실시간 검색어 캠페인을 온라인에서 벌인 데 이어 오늘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켓을 든 시민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피해를 입었다고 소리칩니다. 정부는 선량한 시민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하라! 부동산 관련 카페 회원들인 이들은 주택 보유자가 투기꾼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모은 돈입니다.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이거 7천만 원 2년 내내 열심히 둘이 모았는데 또 자주 바뀌는 정책과 무차별적인 규제로 인해 보유할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법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 알기도 어려워요. 무대책이에요. 그냥 세금 때리는 대로 내야 되고 당하는 데까지 당해봐야죠 뭐. 온라인상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3040 문재인의 속았다와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등을 검색하는 캠페인까지 벌여졌는데 어제와 오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청원이 수십 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며 위헌 단체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진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생방송을 마친 뒤 한 이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징계 요구가 나오고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퇴출을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친문 핵심 인사에게 이런 비판이 가해지는 걸 보면 부동산 문제가 민심에 큰 악재가 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TV 토론 직후 나온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했던 진성준 의원의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비판글이 30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진성준 의원을 징계하고 국토위에서 퇴출시켜라는 내용부터 민주당의 맨얼굴, 진짜 속내를 봤다 등 실망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진보 성향인 경실련도 집값을 잡겠다면서 뒤로는 다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진 의원은 국토위 위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의원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라고 한 통합당 김연아 전 의원의 발언에 그 정도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진 의원은 오늘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견결히 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이 왜 헛돌고 있는지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도 쿨하게 실패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의왕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헬기 등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2시간 반 만에 불은 껐지만 직원 10명이 다쳤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6층 건물 전체를 감쌉니다. 소방대원들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경기도 의왕시의 플라스틱 용기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빵 소리가 나서 벌써 불길이 막 지겠어요. 폭발과 열기로 건물 유리창이 깨져 사방에 떨어졌고 건물 외벽도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를 포함해 장비 56대와 인력 140명을 동원했습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건물에 있던 직원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직원들은 건물 옥상에서 집진 시설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아니 거기서 불이 튀어나온 거지. 불꽃이 나오니까 뛰어내린 거야. 나도 뛰어내리고 내 친구도 뛰어내리고.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 근무자와 주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인천 지역을 발칵 뒤집은 수돗물 유충은 인근 정수장에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정수장에서 왜 유충이 발생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신고가 접수된 다른 지역에서도 정수장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서구 가정집 수돗물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입니다. 인근의 다른 집에서도 비슷한 모양의 유충이 3개체나 발견됐습니다. 인천시가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공촌 정수장에서 발견된 유충과 같은 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수장에서 채집된 성충과도 일치했습니다. 일단은 가정집에서 나오니까 현성촌 여가지에서도 유충이 있길래 정수 처리 시설을 거치고 그다음에 관로를 타고 나가는 거죠. 인천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가정집 등 17곳에서 유충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9일 관련 민원이 처음 발생한 이후 누적 신고 건수는 357건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128곳에서 유충이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안산 등 일부 지역에서도 유충 의심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가 정수장 등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9명 새로 늘었습니다. 어제 60명보다는 줄었지만 일주일째 해외 유입이 국내 발생을 넘어서고 있는 점이 걱정입니다. 일본은 도쿄에서만 하루 3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행 장려 캠페인에 밀어붙이던 아베 정부는 결국 도쿄만 빼고 하겠다며 사과했는데요. 설익은 정책에 비난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일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5명. 긴급 사태가 선포됐던 지난 4월 수준입니다. 확진자의 절반인 293명이 도쿄에서 나왔습니다. 過去最多人数とな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それから患者の受け入れ体制につきましてもレベル2に上げて 여행 경비의 최대 50%를 지원해주는 고투 캠페인을 강행하려던 아베 정부는 도쿄만 제외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東京の感染症が拡大をしているという現実の中で判断をさせていただいたわけでありますので、そこについては大変申し訳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하지만 수도 도쿄를 빼는 것이 의미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아베 내각의 조급함 때문에 설익은 정책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연초 45%에서 최근 35%대로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치권에서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여야 모두 반발했습니다. 우리 당국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지시에 따라 지난 3월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안을 보고했는데 여기에 주한미군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감축안이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So we're protecting Germany and they're delinquent. That doesn't make sense. So I said we're going to bring down the soldier count to 25,000 soldiers.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 일부 전투사령부의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 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했고 미 공화당 소속 벤세스 상원 의원도 주한미군 철수는 전략적 무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이번 검토안이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며 한국 측에 통보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족쇄가 풀린 만큼 차기 대선 주자로서 본격적으로 입지를 다지는 분위기인데 경기도는 이 지사가 입법 제안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황정민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보낸 편지입니다.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틀 전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 지사는 연일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사상 최초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 언론 인터뷰에선 집값이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 비싼 집을 사는 게 죄는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과감하게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 위기를 넘기면서 당장 다음 달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을 견제해 김부겸 전 의원이 이 지사와 전략적 연대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민들이 힘들고 답답해하실 때 바로 이제 그게 사이다 아닙니까? 그게 이 지사의 매력이고 또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의원 측은 이 지사의 정치적 귀환이 당권 경쟁에서 특정인에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지옥에서 돌아왔다는 이재명 독해졌다로 하겠습니다. 예, 뒤에 뭐 지옥불 그림도 있고 그러네요. 지난 목요일이죠.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극적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지옥에서 돌아왔다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군요. 예, 그 이재명 지사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소감인데 일단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말로 지옥에서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무죄를 받자마자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낙연 의원과 지금 차기 대선을 두고 경쟁 중인데 무죄 판결로 대선 행보에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사 측 인사들과 통화를 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움직일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코로나와 기본소득 그리고 부동산 문제와 같은 국민 생활과 관련된 이슈에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에 대해선 이 지사 측은 원래 꾸준히 입장을 내왔기 때문에 이재명이 바뀐 게 아니라 이재명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지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거냐 이런 것도 지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요. 예, 그 대권에서 경쟁할 걸로 보이는 이낙연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전현직 의원과 당원들이 김부겸 전 의원 쪽으로 이제 기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두 사람 모두 영남 출신 기반에다가 당권과 대권을 확실히 나눌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없습니까? 오늘 기자들이 직접 김부겸 전 의원에게 물어봤는데 즉답을 피했습니다. 예. 김 전 의원은 입장에서야 이 지사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고 이낙연 의원으로서도 적지 않은 부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친문 진영이 이 지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도 지금 관심 아닙니까? 예, 이재명 지사 쪽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경우엔 반대로 이를 견제하려는 인사들이 이낙연 의원 쪽으로 이제 결집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점점 이제 고차 방정식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하네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지옥에서 돌아왔다는 이재명 독해졌다의 느낌표는 지옥문 닫혔지만 천국문은 아직으로 하겠습니다. 천국문은 뭔가요? 대선입니다. 대선이요? 예. 그 지옥을 벗어나서 단숨에 유력주자도 이제 올라섰지만
이제 차기를 향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뭐 무죄 취지 판결을 받긴 했지만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비판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대선이란 천국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지 다음 달 전당대회가 일단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빼랬더니 더 올라가는 이름값으로 하겠습니다. 빼랬더니 예.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제 선두권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잖아요. 예. 이제 야권에 그만큼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지난 1월 조사였나요? 그때는 세계일보 여론조사 때는 내 이름을 이제 앞으로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번의 조사가 나왔는데 아직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지금 빼달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현직 검찰총장이 만약에 뭐 차기 주자로 거론되면 정치적 중립성에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뭐 본인 이름을 빼달라고 할 수도 없어서 아마 난감한 상황일 듯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잠룡인 윤 총장 이름을 빼면 만약 여론조사에 빼면 큰 관심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름이 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예, 윤 총장 빼고 나면 나머지 주자들이 뭐 아주 미미한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서도 관심을 받으려면 윤 총장 이름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한데 아무래도 다른 주자들이 너무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긴 해요. 예,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번에 윤 총장 본인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13.5%를 기록했는데 이재명 지사와는 오차 범위 내에서 2위를 다투는 형국입니다. 근데 윤 총장 지지율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뭐 지역별, 세대별 뭐 이런 게 분석이 좀 됩니까? 네, 뭐 정확한 거는 조사에서 잡히지 않고 있지만 일단은 야당 지지자 중에서 공정이나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는 쪽에서 지지를 얻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조국 사태 속에서 대척점에 섰던 윤 총장의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 추미애 장관과의 대결 구도로 지지색이 더욱 짙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올 초 한 조사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특히 60세 이상 그리고 대구 경북 그리고 보수층에서 강하게 나왔다고 하니까 기존 강성 보수 지지세가 그대로 윤 총장에게 결집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이제 관심이 윤 총장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수층에서도. 그러니까 검사만 평생 한 분이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뭐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태생부터 그래서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야권 일각에선 뭐 대권이 아닌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요? 뭐 추미애 법무장관을 두고도 뭐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던데 뭐 야권에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빼랬더니 더 올라가는 이름값의 느낌표는 여론이 방패로 하겠습니다. 뭐 현직 검찰총장이라서 정치적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데 주변 환경은 이미 사면 초과죠. 윤 총장 입장에선 여론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을 텐데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 이런 요구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보죠.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한 갤러리에서 전시한 그림 석점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초상화인데요. 어떻게 묘사했길래 논란인지 직접 보시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보이고 원형 알갱이가 흩날립니다. 시사 만화가 박재동의 작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사령관을 그렸다고 말합니다. 작품 좌우에는 바이러스라는 같은 제목으로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와 북한 김여정이 있습니다. 작가는 무기 대신 마이크를 둘러맨 김어준 씨를 언론과 검찰이라는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의병대장으로 묘사했습니다. 폭파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배경으로 한 북한 김여정은 대북 전단과 싸웁니다. 화제 인물로 현 시국을 보여준다는 의도라도 친여 성향의 방송인과 북한 지도자를 미화하고 언론과 사법부, 탈북단체를 바이러스로 폄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긴 하지만 분명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갤러리 측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뭐 생각은 했죠. 최대한 그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작품이 꼭 출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작가는 2018년 미투 폭로에 대외 활동을 중단해왔으며 지난 5.18 기념 전시에 참여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참여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것 봐. 커피 빼와. 난 급사가 아니라고요. 당신들과 똑같은 이 회사 정식 사원이지 난 이 회사 다방내지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이 영화가 개봉했던 1990년대 초만 해도 회사에서 격리 업무 등을 도맡으며 상사의 커피 심부름을 하는 여직원, 일명 미스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외환위기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미스김들이 우선적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고 그 자리는 믹스커피가 대신했다죠. 스스로 커피를 타 마시는 문화가 정착되며 97년을 기점으로 믹스커피 시장은 급성장했습니다. 물론 미스김의 부재 때문만은 아니고 여성의 지위 상승과 남녀 평등 인식이 커피 문화를 바뀌는데 더 큰 몫을 했습니다. 지난해 유럽연합은 사상 처음으로 여성 수장을 맞이했고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4년 전 여성 최초의 도쿄도지사가 탄생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성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배출했죠. 그러나 이들의 성공 스토리로 우리 사회가 달라졌다고 말하기에는 미스김의 잔재가 여전합니다. 억압과 차별, 그 소외와 빈곤,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조금 나아지고 있죠, 여러분? 네, 더 열심히, 더 함께 여성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겠다며 젠더 특보 자리까지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시청사. 역설적이게도 이곳에서 여성 비서는 남성 비서와 다르게 기쁨주 역할을 요구당했고 주변에서는 이를 방조했다고 피해자는 호소합니다. 그 행위들은 입에 담기 거북해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전 수행비서도 늦은 밤 담배 심부름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죠.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반문할 수 없었고 늘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성인식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세계 153개국 중 108위,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찰의 마스코트 포순이가 속눈썹을 떼고 옷은 치마에서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성차별 편견을 없애겠다는 건데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시선이겠죠. 남성, 여성이 아닌 같은 인격체로 바라본다면 이 불편한 뉴스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앵커 고른 한마디는 대한민국의 미스김이었습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수도권과 충청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만 중북부 지역에는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와 충남에 50에서 150mm, 경기 북부 많은 곳에 200mm 이상, 또 강원 영동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 10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최근 잦은 장맛비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은데요. 이번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농경지 침수나 산사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5도, 광주 28도, 울산 25도, 부산 26도에서 머물겠습니다. 비는 모레면 대체로 그치겠고요. 다가오는 주 중반에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